했어요. Recording in progress. 지금 다 1시간씩 하고 있어. 1시간씩 매주. 맛보기 좋다. 가자. 에너지 대사가 무슨 뜻인 줄 알아? 신진대사. 그럴 때 대사가 뭐야? 혹시 엠베서더 대사. 아, 그거 말고 그 대사는 어, 에너지를 얻어서 그것에서 나오는 분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그 이후로 결과물, 산물, 찌꺼기를 내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게 마스크가 어, 204. 204. 그 우리가 대사라 그래 대사. 대사. 볼게 잠깐만. 엠베서더는 무슨 대? 그 대사는 그 대사는 다르. 뭐지? 아니 얘 왜 인터넷이 잘 안 되지? 뭐가 문제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언젠가부터 이 사파리에 또 나 이게 잘 안 돼. 하려고 나는데. 정신 차려라 진짜. 어제 공부했냐? 아니지. 그래놓고 telefon은 잘. 왜 안 돼? 아, 진짜. 엄마가 쉴 거면 마음 편히 쉬라서 진짜 마음 편히 이틀 놀아버렸다. 아, 내 거야. 안 된다. 그냥 됐어. 해주겠어요. 인터넷이 왜 안 돼? 그럼 저희 어떻게 해요? 아니야 이거는 돼. 이거보다. 자, 에너지 대사의 정의입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사용하는 과정. 정이. 이 바로 에너지 대사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섭취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나면 찌꺼기 같은 게 나오기는 하겠죠.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는 대부분 음식물 섭취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 이게 정의예요. 섭취를 통해 체내에 유입된 음식물은 그대로 에너지로 소비되지 않고 소화 과정을 거쳐 체내 각 조직에 공급된다. 자, 그래서 그대로 에너지로 소비되지 않습니다. 소화 과정을 거쳐 당연하죠. 그래서 섭취된 음식물은 소화 과정을 거쳐 체내 각 조직에 공급되는데 음식물에 함유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각각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세포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에너지원인 ATP. 저 이거 배웠어요. 나도 모르겠어. 네. ATM비 모르겠네. ATP로 전환된 후 ATP의 정의예요. 에너지원인 ATP로 전환된 후 필요한 조직에 사용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그대로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이것들은 ATP로 전환된 후에 세포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직접 사용되는 에너지는 ATP. 자, 가보죠. 에너지로 바로 사용되지 않는 탄수화물 일부는 포도당의 형태로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었다가 필요한 때, 자, 포도당의 형태로 간이나 근육에 저장, 탄수화물은 다가 필요한 때 다시 ATP로 전환된다. 자,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두 ATP로 전환돼서 세포에 직접 사용되는데 탄수화물은 일부가 ATP로 전환되지 않은 일부는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저장돼 있다가 필요할 때 그 포도당이 ATP로 전환돼 가지고 다시 사용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기는 했는데 실제로 탄수화물은 일단
들어온 탄수화물은 여기는 안 써있지만 포도당으로 다 전환된 다음에 포도당에서 바로 ATP로 전환돼 가지고 세포로 사용되고 그 중에 사용되지 않은 포도당은 저장되는 걸로 보통은 설명돼요. 탄수화물. 자,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부터 음식물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막 이런 거 오잖아요. 그게 이제 포도당은 아니, 탄수화물은 특히나 포도당으로 다 전환된 후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탄수화물은 ATP로 전환되는 조직에 사용되고 직접 안 되는 것들은 포도 형태로 그대로 갑시다. 섭취된 에너지와 인체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자, 섭취 에너지와 소비 에너지 이 두 개는 균형을 유지해야 하지만 섭취한 에너지의 양이 소비되는 양보다 많아지는 상태가 지속되면 남는 에너지는 자, 어떤 경우야? 섭취한 에너지의 양이 더 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그 남는 에너지는 지방산으로 전환되고 전환된 지방산은 지방세포에 아이고 이제 살찌는 소리 들립니다. 지방세포에 저장된다. 이러한 상태가 심화되면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지방세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계속 지방세포에 지방산이 저장되는 건데 지방산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체내의 에너지 조절 체계가 정상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바로 비만을 비롯한 다양한 대사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굳이 안 줘도 되겠지? 네. 오케이. 인체 내 에너지의 불균형이 섭취한 음식물의 양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섭취한 음식물의 양이 너무 많으면 불균형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기 인체 에너지 소비는 기초대사량, 음식물 소화 중의 열 발생, 신체 활동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요 세 가지 요소가 순차적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요. 요 세 가지가 일단 제시됐고 이것이 바로 인체 에너지 소비를 일으키는 요소다. 이 중 기초대사량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하며 개인의 근육량과 대사율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에너지 소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기초대사량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6, 70%. 근데 기초대사량의 정의가 없죠? 안타깝게도.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하게 되는 대사활동. 그게 기초대사량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또 개인의 근육량과 대사율에 따라 기초대사량은 또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초대사량이 낮은 사람은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자, 그래서 기초대사량 클수록 에너지 소비는 크다. 이제 아나 동일한 양의 음식물을 섭취하더라도 에너지 과잉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지방 조직의 특성도 에너지 소비의 차이를 만든다. 자, 하나 더. 이번엔 지방 조직의 특성. 자, 아까 에너지 소비를 일으키는 것 중에 세 개. 기초대사량, 소화열, 그 다음에 신체 활동 중에 기초대사량을 중점으로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지방 조직. 지방 조직은 어디에서 뿅 하고 튀어나오는 거죠? 없어. 요거를 순차적으로 세 개를 여기서 얘기할 줄 알았더니 세 개 중에 기초대사량이 집중해서 그냥 설명해 준 거야. 그리고
이런 세 가지 요소 제시한 거 외에도 얘를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지. 에너지 소비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백색 지방세포는 에너지를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과잉 섭취는 이 지방세포의 에너지를 축적시킨다. 얘가 뚱뚱해지는 거네, 백색세포가. 백색 지방세포가 응. 뚱뚱해지는 거다. 중성지방은 뭐예요? 뭐 트랜스 뭐 양성, 음성도 있다? 어쨌든 지방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 글에서는 설명할 계획이 없어요. 일단 그다음에 갈색 지방세포는 자 두 개입니다. 그러면 백색 지방세포는 에너지를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한다. 갈색 지방세포는 추위에 노출됐을 때 추위에 활성화되어 체온 유지에 도움을 주고 이는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킨다. 갈색 지방세포는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데 활성화는 추위에 있을 때. 그럼 저기 하면 되겠네. 냉탕 갔다 옹탕 갔다 냉탕 갔다 옹탕 갔다. 그래서 냉탕 들어가서 벌벌벌벌 떨면 그게 바로 갈색 지방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지.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런데 백색 지방세포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뭐예요? 저장. 축적합니다. 페이지 203페이지야. 하지만 갈색 지방세포의 활성도가 낮으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어 에너지 균형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 불균형을 일으키는 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 제시한 게 뭐뭐뭐예요? 첫 번째, 떼느려. 이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섭취한 음식물의 양이 지나치게 많으면 소비량보다 에너지 불균형의 이유. 에너지 불균형이 되고 두 번째, 기초 대사량이 작으면 근데 기초 대사량의 이 크기를 결정짓는 게 아까도 나왔지만 근육량과 대사율이었거든요. 그래서 근육량을 늘리는 거에서 근육 운동을 하는 것들이 기초 대사를 높이는 방법이 되겠죠. 이때 불균형은 섭취한 음식물에 과도한 지방 축적을 일으키는 게 기초 대사량이 적은 체질의 경우 이럴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 지방 조직의 경우 지방 조직 중에서 모의 활성이 줄어들면 갈색 지방세포의 활성이 떨어지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든다. 백색 지방세포는요, 뭐 에너지를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하는 요 기능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과잉 섭취하게 되면 계속 축적해서 문제인 거죠. 여기서 문제는 지방 조직에서 갈색 지방세포가 활성화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호몰 호모 사피엔스. 호몰 무슨 무식이라고 하는데 허설로지. 사람이 너무 깨끗하게 멸균되거나 그 위해 물질이 없는 상황에서 생존하면 오히려 생명의 어떤 활성도가 떨어진대. 그래서 오히려 약간의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것이 신체가 무의식적으로 나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생존에 필요한 유리한 호르몬이나 물질을 분비시키는 게 왕성해진다는 거야.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산소가 막 허덕일 정도로 부족할 정도로 과격하게 한시적으로 운동하는 것들. 그리고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우나에 있는 것도 사우나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땀이 나요. 땀이 나는데 이게 생존을 위해서 얘네들이 뭔가 활성을 한다는 거지. 그 애기도 갓 태어난 애기도 뭐 냉탕 같은 경우도 추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 몸이 살기 위해서 저 코어 저 안쪽에서 인체 내부에서 열을 발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떠는 여기 갈색 지방세포가 또 활성화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 또 3달락. 인체는 내부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 대사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자, 항상성 이거 설명합니다. 이제 항상성. 인체 내 에너지 소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뭐야? 항상성이 작동하는 거야. 음식물 섭취를 줄이고 소비를 늘려서 자,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가 원활하지 않을 때, 불균형할 때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인체 메커니즘은 작동한다. 여러분들, 내가 뭘 읽어봤더니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포가 자기 세포를 잡아먹는, 암. 아니야. 그거는 그게 아니고 노화되고 오래된 세포가 오랫동안 남게 되면 그게 암세포로 변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오래되고 노후화된 세포가 잡아먹기도 해요. 걔를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쓰기도 합니다. 어느 때? 에너지 섭취가 부족할 때.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잠자기 전에 4시간 전에는 공복 상태, 먹지 않은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저녁 7시, 학자가 얘기한 거야. 7시에 내가 저녁을 먹었으면, 저녁 먹는 게 7시에 딱 끝났으면, 자려면 4시간은 지난 다음에 자라는 거야. 왜냐면, 소화하느라고 대단한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먹은 지 4시간이 지나야 공복 상태가 되는데, 그 이전에 자면, 잠에 깊이 못 든대. 에너지를 계속 신체는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봐봐. 7시에 먹고 딱 아무것도 안 먹어. 그리고 11시쯤에 자. 11시나 12시에. 자서 그 다음날 7시에 일어난다고 쳐. 그러면 12시간 비었지. 자, 12시간 이렇게 빈 상태에서 아침을 바로 먹지 말고 한 4시간 정도를 비워서 한 16시간. 그러면 한 오전 11시나 12시쯤에 첫 끼를 먹으면 12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4시간 동안에 세포가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뭐 하는 거야? 자기의 먹어요. 세포들 중에 오래된 세포들을 분해시켜가지고 걔네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에너지원으로 삼아. 헐. 그래서 태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량이 있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메커니즘이 되는 거고, 운동을 안 하고 좀 비만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세포들이 자기를 분해해서 에너지로 삼는 그 메커니즘이 발동하려면 며칠이 걸리기도 한대. 며칠 굶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방 갖다 쓰면 한 36시간이 지나야지만 발동하기도 시작한대. 그래서 운동을 하면 젊게 리프레시 되는 세포를 그렇게 되면 리프레시 되는 거거든. 젊어져요? 네, 덜 노화가 늦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과 함께 그걸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먹을 때는 마음껏 먹어도 좋아. 근데 그 시간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 이게 장기를 휴식하게 하기도 하고 세포가 체내에서 오래된 나이가 먹을수록 노화가 될수록 오래된 세포를 분해시키지 못해. 없애야 된대 그때. 그게 문제가 되지. 자, 가볼게. 자, 여기에 에너지 균형을 그렇게 해서 유지하는데 항상성이 작동해서 그때 작동하는 중요한 요소가 호르몬. 특히 뇌의 시상하부는 체내 에너지 상태를 감지하고 식욕과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여 적정한 양의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자, 뇌의 시상하부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시사하고 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뇌 시상이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요소인데 그 시상의 아래쪽에 있는 부위가 생존을 위해서 항상 작동하는 그래서 배고픔을 느끼게 한다든가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것, 식욕이나 생식 본능, 번식에 대한 본능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게 시상 하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얘 다치면 그냥 죽음이네. 아니 꼭 그러진 않고 어쨌든 자, 시상하부의 역할, 에너지 상태, 체내의 에너지 상태를 감지한다. 두 번째, 식욕과 에너지 소비를 조절한다. 식욕 조절, 에너지 조절. 뭐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적절한 양의 음식물 섭취를 조절하는 건데 이게 고장나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예요. 아니, 계속 먹게 만들겠지. 자, 체지방이 증가하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의 분비량이 늘어나 시상하부에 작용하여 식욕을 억제하고 소비를 증가시키게 한다. 자, 이게 항상성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지. 자, 이거 적어야 돼. 필요한 게 내신이니까. 렙틴은 우리가 배웠나? 생명과학에서. 체지방 증가, 그러면 지방세포에서 야, 렙틴 우리 배웠잖아. 식물의 렙틴. 렙틴이라는 호르몬의 렙틴이라는 물질이 분비. 요 렙틴이 어디에 작동합니까? 아, 배웠어도 까먹었는데. 자, 시상하부에 작용하면 시상하부가 뭘 조절한다 그랬어요? 식욕. 식욕이나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것들을 작동시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렙틴의 양이 늘어나면 시상하부에 작용을 해서 식욕이 억제된다. 렙틴이 지방. 그러면 렙틴이 식욕을 억제시키는 작동을 하게 하는 물질인 거예요. 그리고 시상하부는 이것과 함께 에너지 소비, 에너지를 써. 자,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킨다. 애소비. 음, 귀찮아도 적으면서 갑시다. 맞아. 그러나 렙틴 농도가 높음에도 시상하부가 이에 반응하지 않는 렙틴 저항성, 환장하겠네. 자, 렙틴 저항성, 농도가 낮은 게 아니야. 농도가 높아. 그 렙틴 농도, 분비된 건 이상이 없어. 적절하게 분비는 됐어. 그런데 뭐가 생겨? 렙틴 저항성이 나타나면 식욕 억제 기능이 저하된다. 자, 렙틴에 반응하면, 제대로 반응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반응하지 않으면 식욕을 억제하는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계속 먹는 겁니다. 계속 먹는 애한테 말해줘야겠다. 렙틴이 자, 이에 따라 에너지 섭취 증가가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여 에너지 불균형이 악화되고, 그건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이러한 저항성은 렙틴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는 시상하부 수용체의 감수성이 저하되어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이게 원인이죠. 렙틴 저항성 바로 근거가 뭐다? 시상하부 수용체의 감수성. 자, 수용체는 어떤 물질에 반응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려나? 근데 그것이 제대로 렙틴에 반응하지 못해서 시상하부가 식욕 억제와 관련된 작동을 제대로 일으키지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위에서 분비되는 그렐린은 그릴리? 자, 별거 없어. 자, 아까는 지금 나온 건 렙틴. 어디서 분비돼요? 자, 지방세포. 이번에는 위에서 분비되는 그렐린. 자, 시상하부 수용체의 민감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더 가죠. 자, 공복 상태에서 증가하여 식욕을 촉진하며 식후에 감소한다. 자, 이번엔 그렐린 가죠. 자, 공복 상태일 때, 공복 상태일 때 그렐린 증가. 그렐린 증가는 뭐라고? 식욕 촉진. 음식물 섭취하며 그렐린 감소. 식욕 억제.
식욕을 일으키는 물질이군요. 그런데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식사 후에도 그렐린 수치가 충분히 감소하지 않아 음식물의 과도한 섭취로 이어진다. 문제는 그거야. 섭취 후에 그렐린이 감소하지 않아. 이게 문제야. 그래서 그렐린이 항상 어떤 상태야? 농도가 높은 상태. 선생님, 그렐린도 시상하부에 작용하는 건가요? 여기에서 얘기는 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봐봐. 여기까지.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야. 호르몬이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데 그게 바로 항상성 유지는 시상하부. 시상하부와 관련돼서 이런 식욕이나 이런 것들을 억제하고 하는 것들이 다 뭐와 관련돼 있어? 시상하부와 관련돼 있어. 그렐린이 시상하부에 작용한다는 얘기는 없지만 렙틴은 직접 얘기해줬고 그렐린은 설명 안 했지만 이런 식욕을 어쨌든 촉진하거나 식욕을 감소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조절은 시상하부가 맡아서 해. 네, 그러면요, 어. 레보틴, 그렐린, 인슐린이 호르몬이에요? 네, 호르몬이지. 자, 이게 문제고 또 세 번째 이번엔 인슐린이 나왔습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이번엔 췌장에서 분비돼요. 우리 인슐린은 혈액에 분포하는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고 글리코젠 합성을 증가시켜 혈당량을 낮춘다. 혈액 속에. 자, 그러면 이번엔 아까는 렙틴, 이번엔 그렐린, 이번에는 인슐린. 인슐린. 인슐린이 분비되면 혈액 속에 혈당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 포도당 흡수가 어디로 될까요? 아까, 아까, 한에서요. 아까, 틀리진 않습니다. 아까 여기 포도당의 형태로 여기 있어요. 간이나 탄수화물 이면 포도당은 간이나 근육에 일단 저장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부터 자, 그래서 이 포도당은 왜 있냐면 에너지로 쓰고 ATP 세포가 직접 에너지 쓰고 남은 것들은 포도당으로 혈액 속에 존재하는데 그 포도당이 어디에 저장돼야 돼? 간이나 근육에 저장돼야 돼. 그럼 간이나 근육에 저장하게끔 그것을 흡수를 촉진시키는 게 인슐린. 포도당, 야, 여기다 밑에다 써야 되겠다. 칸이 모자라서. 자, 지금까지 한 독서 중에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고, 촉진이니까 포도당 흡수의 양을 늘려주는 건 아니야. 더잘 되게. 간이나 근육에 저장할 수 있는, 포도당을 저장할 수 있는 양은 한정돼 있겠지. 네, 한정돼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촉진한다. 흡수를 촉진시키거나, 또 글리코젠 합성을, 증가. 이게 칸이 모자라가지고, 글리코젠 합성을 증가시켜. 요걸 하게 되면 혈당, 혈액 속의 혈당량이 낮아져요. 줄어든다. 되게 중요한 거야. 인슐린이 그래서 분비가 되는 게 중요해. 당뇨 환자들이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죠.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 이게 문제야. 네, 인슐린 저항성. 아까는 뭐 있었어요? 렙틴 저항성 있었죠. 그렐린은 저항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하. 저항성이 발생하면 당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체내 에너지 균형이 무너지고 지방 축적이 촉진될 수 있다. 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난 혈당이 계속 높아져. 이게 문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지. 이게 정상적인 당 대사인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혈당이 혈액 속의 포도당이 계속 농도가 높게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 축적. 아까도 봤잖아. 뭐였냐면 섭취한 에너지의 양이 소비되는 양보다 많아지는 상태가 지속되면 남는 에너지는 지방산으로 전환돼서 지방 조직에 저장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지방 축적이 지방세포에 축적됩니다. 한편 혈당량이 낮을 땐 췌장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어 간에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글리코젠은 간에서 합성되나 봐. 그죠? 네. 그 어려워. 나만 모르지, 지금. 갑자기. 자, 좀 이따 얘기할게. 다시 정리할게. 자, 이번에는 혈당량이 낮을 때는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돼 혈중으로 배출되도록 하여 혈당량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럼 볼게. 자, 혈액 속의 혈당량이 높을 때와 혈당량이 낮을 때 췌장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다릅니다. 네, 여기는 글루카곤이었어요. 높을 때는 뭐가 분비돼요? 췌장에서? 인슐린. 자, 췌장에서 자, 혈당량이 높을 땐 인슐린 분비, 그럼으로써 포도당 흡수가 촉진되고 글리코젠 합성이 증가. 글리코젠 합성은 아마도 포도당이 글리코젠의 형태로 간에 저장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근육이나 간에. 여기는 간이니까 간에. 어쨌든. 단당류. 그런데 네, 단당류 다. 혈당량이 줄어들면 글루카곤이 분비돼서 이거는 길게 써야 되겠다. 글루카곤이 분비되면서 간에 있었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결국 혈당량을 높입니다. 이게 항상성의 유지인 거죠. 예. 항상성 유지. 혈당량을 떨어뜨리는 거. 이게 사이클을 그리지 않겠니? 정상적이면? 건강하면? 근데 여기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바로 뭐다? 요 작동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당뇨에 일부. 당뇨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게 그게 이제 좀 있으면 당뇨인 거야. 당뇨가 무슨 뜻이야? 얼마나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으면 오줌에도 포도당이 나오는 거야. 더 걸러지지 못하고 오줌에 포도당이 당뇨잖아, 요 오줌. 얘가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지. 무슨 얘기냐? 저장할 대로 저장했어. 간이랑 근육에. 잠깐만. 글리코젠이 간에서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저장할 수 있는 포도당, 글리코젠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간이나 간에서 저장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는데 계속 먹는 거야. 탄수화물 막 먹고 면 먹고 막 이래가지고 뭐 하는 거야? 계속 혈당 계속 포도당 전환돼가지고 그게 혈액 속에 계속 있는 거야. 에너지 쓸 대로 썼는데 더 이상 해결이 안 돼, 저장하는 게. 그래서 계속 뭐야? 음. 고혈당이 돼요. 자, 좀 더 이어갈게, 사. 인체 내 에너지 균형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회복을 위해 생활 습관 변경, 환경 조절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
자, 해결 방법. 회복을 위한 해결 방법. 첫 번째, 운동 등의 신체 활동. 자, 신체 활동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총 에너지 소비량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근육량을 증가시켜서 소비 기반을 확보한다. 왜? 근육이 늘면 근육이 에너지를 소비하겠죠. 그리고 음식물 섭취량 조절, 규칙적 섭취 속도의 조절 등은 호르몬의 이상작용을 완화시킨다. 자, 요런 세 가지가, 음, 자, 호르몬의 이상작용 완화야. 이거 잘 들어야 돼. 요게 소비를 늘리진 않아. 소비랑 상관없지. 이해됐지? 대신 얘네 신체 활동은 소비와 관련 있어. 그다음 이게 호르몬의 이상작용 완화. 그다음 수면 부족은 그렐린 증가, 렙틴 감소로 이어지므로 충분한 수면도 에너지 균형에 충분한 수면. 세 번째, 잠만 잘 자도 많이 해소가 된대요. 자, 잠이 부족하면 그렐린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식욕 촉진. 네. 렙틴이 감소되면 렙틴 감소되면 렙틴이 식욕을 억제해야 되는데 감소되면 식욕이 계속 촉진 완전. 또한 적정 추위 노출로 갈색 지방 세포의 작용 촉진. 그래서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이건 에너지 소비와 관련이 있겠네. 자, 충분한 수면은 음식물 섭취와 관련이 있겠죠. 이게 다 불균형을 회복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메커니즘이 조금씩 다르죠. 신체 1번과 같이 활동이 신체 활동은 소비와 관련된 소비를 늘리는 거고 2번과 관련된 건 호르몬의 이상작용을 완화시키는 거고 충분한 소변은 음식물 섭취와 관련된 식욕 억제와 관련되는 거고 적정 추위 노출은 에너지 소비와 관련 있는 거죠. 에너지 소비를 늘린다. 최근엔 백색 지방세포가 갈색 지방세포 유사한 기능을 갖는 베이지 지방세포로 전환되는 것이 알려지면서 얘가 얘로 전환되는 에너지 대사 개선과 체내 에너지 균형 회복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어떻게 바꾸는 거지? 어떻게 전환되는 거지? 결혼했나 봐요. 이처럼 에너지 항상성은 다수의 생명인과 환경 요소가 복합 현상을 유지하는 체계이므로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생태상을 드리는 건데 잠깐만요. 별거 없어. 잠깐만요. 충분한 수면, 음식물 섭취량 조절, 시간 애매하다. 적당 조세법률주의 가지문만 한번 읽어볼까? 아니요? 왜? 한 번에 끝내고 싶어요. 네. 저희 다음에 할 때 까먹었지. 여기 이거 잠깐만 봐봐. 4번 문제. GLP-1은 원래 장의 L세포에서 분비되어 GLP-1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좋아. 위산의 배출을 지연시키며 지연이라는 건 늦게 배출 시간을 느리게. 자, 이건 짧게 해야 되나? 배출 지연.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 비만 치료제로 개발된 GLP-1 유사체는 혈중에서 안정성을 증가시켜 뭐에 안정이? 봐봐. 효과 지속 시간을 연장했다. 뭐해? GLP-1은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나 봐. 근데 그것과 달리 개발된 비만 치료제인 GLP 유사체는 GLP-1의 효과를 지속 시간을 오래 연장시킨 거야.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해? 인슐린 분비 촉진을 계속해서 하게 하고 위산 배출을 지연시키면 뭐가 좋을까요? 소화가 느리게 되겠죠. 식욕도 억제합니다. GLP 유사체는 시상하부에 작용합니다. 오케이. 작용하여 식욕을 감소시켜 렙틴의 분비량에 관여하여 식욕 억제 효과를 그럼 렙틴의 분비량을 높이겠지. GLP 유사체가 하는 역할입니다. 시상하부에 작용해서 식욕을 감퇴시켜.
그거는 렙틴과 비슷한 역할을 해. GLP 유사체가 일단 거기에다 얘는 렙틴의 분비량도 증가시켜. 그래서 식욕 억제 효과를 더욱 극대화해. 증가시킨다는 내용은 없지만 식욕 억제 효과를 극대화한다니까. GLP 유사체만으로도 식욕 억제를 하지만 렙틴의 분비량에 관여해서 식욕 억제를 더 크게 만든다는 건 분비량을 늘리겠지. GLP-1 여기서 중요한 건 GLP 유사체는 시상하부의 렙틴 수용체 민감도를 증가시키는 건 아니야. 렙틴 이해됐지? lep틴에는 안 쓴다.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렙틴의 분비량 자체를 증가시킨다고. 아까 렙틴 저항성은 렙틴 분비량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시상하부 수용체의 감수성을 관련이 있었던 거였단 말이야. 감수성이 떨어졌을 때. 이게 그런데 분비량을 시상하부의 수용체의 감수성이 어떻든 렙틴 분비량을 증가시키니까 어쨌든 GLP-1 유사체는 그렐린의 분비에도 영향을 주네요. 자, 그래서 얘는 시상하부에 작용하고 또 어디에도 작용해요? 렙틴의 분비량에도 작용하고 또 그렐린 분비에도 작용합니다. 공복감을 줄이고 음식물 섭취의 억제에 도움. 자, 그렐린 분비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렐린 분비되면 어떻게 돼? 밥을 먹고 나면 그렐린 분비가 증가해서 식욕이 억제됩니다. 식욕이 감소해요. 자, 그래서 그렐린 분비도 증가시켜. 또 이 약물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오, 야, 진짜 장난 아닌데? 그렐린이 식욕 촉진하는 애들. 네. 어? 식욕 촉진하는 애들. 아까 뭐였지? 식욕 촉진이었니? 감소였니? 기억이 안 나네. 그렐린은 식욕 촉진. 아, 식욕 촉진이군요. 그럼 여기 화살표 잘못 그렸다. 공복감을 줄이고 음식물 섭취를 억제하는데 그럼 그렐린 분비를 야, 아까 뭐였어? 밥 먹으면 밥 먹고 나면 그렐린이 낮아져요. 그렐린 분비가 줄어들어? 그래서 그러면 식욕이 떨어지는. 아, 그렇네. 그렐린 분비가 줄어들면 식욕이 억제된다. 그럼 그렐린 분비를 적게 만드는 건가 보네. 영향을 줘. 이번엔 인슐린 분비에도 영향을 줘서 혈당량을 조절하는 동시에 위의 운동을 늦춰. 야, 위의 운동도 늦춰. 좋네. 얘가 바로 위고비. 뭐겠어? 음, 얘가 뭐야? 위고비요. 오케이. 진짜예요? 위고비. 위고비 마운데로 같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그러니까 근데 말이야. 이런 거 이게 원래 위고비가 당뇨 치료제였대.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래. 근데 부가적인 기능이 있는 거야. 봐봐. 여기 지금 인슐린 분비와 관련된 건 여기 나왔어. 설명이. 그 다음에 식욕 억제와 관련된 건 여기 파란색으로 이걸로 볼까? 식욕 억제와 관련된 건 렙틴의 분비량, 그렐린의 분비, 그리고 시상압에 작용하는 걸로 나왔어. 아, 그 다음 위산 배출과 관련된 건 지연시키는 건 나름 위의 운동을 늦추고 소화흡수 조절하는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딱 떨어지는 건 아니야, 얘가. 그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여기까지 하자. 문제 풀어봐. 어? 그럼 다음 시간에 뭐 해? 그때로 훔쳐가지 마. 조세범률 하나 남은 거지, 조세번들지. 어, 샷주전자? 차추전자가 주제통합. 조세번일주의도 주제통합. 그러면 이제 그거 하면 다 되는 거고, 요거 한번, 요 자료를 한번 줘볼까 생각 중인데, 그것이 정말 어떤 거냐면, 나 월요일인데. 난 아닌데. 아니 거기서 깎이면 진짜 걔 나라 유진아, 여기까지 하자. 문제 이따 와서 받아가. 외워야